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자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하임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했던 건데요.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사실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청장의 미래를 걱정해주던 한 검사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 검사는 윤 청장을 많이 염려하며 윤 청장이 지시 불이행으로 성폭력범과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11월 현재 그 검사의 말을 되돌려보면 이미 윤 청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7월 8일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 중이었던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청장이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감찰에 회부될 때 징계 경험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징계 취소 소송을 권유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 윤 청장이 재판을 하면 황교안 장관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소송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이 되어버린다며 난색을 표하더니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임은정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지시사항 준수를 촉구했던 데드라인은 9일 아침이었다며 복종 의무 위반은 공직기관 확립 차원에서 징계 수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복종 의무 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이라는 겁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무죄구형 강행 때 잘릴 뻔하다가 정직 4월로 결정됐지만 제가 이긴 것은 지시 자체가 위법하여 복종 의무 없음이 인정됐기 때문이었다며 소송의 지시의 적법성, 지시가 위법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윤 청장에게 회피 의무 이행을 지시한 장관 지시를 명분 없이 불이행한다면 징계 양정상 중징계 사안으로 징계 취소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윤 청장을 염려한 뒤 윤 청장이 검찰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회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윤 청장에게 회피 의무를 지시한 내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찌됐건 윤 청장은 상급자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셈인 거죠. 즉 임 부장검사 이야기는 징계를 당해본 선배로서 이런저런 경험한 결과 윤 청장이 추미애 장관의 공적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소송으로 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기에 따른 것이 맞다라고 한 건데요. 이게 바로 윤 청장이 추 장관이 상급자였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빼박 증거인 거죠. 임 부장검사, 현재는 대검 감찰정책 연구위원이죠. 그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 청장은 자신이 부하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며 검난을 부추기고 정부를 향해 선택적 수사만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윤 청장은 이미 자신이 부하이며 상급자인 추미애 장관 지시를 명분 없이 불이행한다면 어떠한 중징계를 당할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가 국정감사라는 공식 석상에 나와 공개적으로 자신의 상급자를 들이받는 악수를 두고 만 건데요. 그는 이미 정치를 시작했고 옷을 벗을 각오도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는 몰릴 대로 몰려서 더 뒤로 밀릴 곳이 없는데요. 자신의 처인 김건희와 장모 등 가족 일가 사건과 윤대진 형 사건 무마 의혹, 그리고 검언유착 사건, 옵티머스 수사 무마 사건, 라임 사건 무마 검찰 접대와 야당 정치인 비호 의혹 등 그의 범죄 의혹은 차고 넘치다 못해 콸콸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가 정권 공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 끝났는데도 버티게 하며 발버둥 치고 있는 그가 처절하다 못해 절절해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씨가 반일 테마주를 매수했다고 한 것에 대해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 찍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7월 중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올리며 일본 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 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했음을 알게 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일부 언론은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고 반일 테마주를 샀다는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하고자 한다며 전 애초에 정 교수의 주식 거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확인해봤다. 당시 정 교수는 증권 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 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최후 변론에서 거론한 주식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며 Y화학 8월 16일 총 100주 약 150만원 매입 후 8월 29일 모두 매도 22,500원 수익, A산업 8월 19일 21일 총 2,000주 약 600만원 매입 후 8월 27일까지 모두 매도 35만 2,500원 수익이라며 이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지만 법 위반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정 교수의 이 주식 매입은 제가 작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의 일이다라고 반박하며 하나둘씩 짚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둘째, 당시 정 교수는 이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자 역시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한 것이 아니었다. 셋째, 위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7만 5천원, 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 소유 강북 소재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을 형제들과 공동 상속받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주의 꿈 문자를 공개해 도덕적 비난을 가한 데 이어 최후 변론에서 다시 한번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 한 것이다.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다라며 얍삽하다. 그리고 언론은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 주장 받아쓰기를 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근대 형법의 최대 성과는 법과 도덕의 분리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끊임없이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 망신을 주려 애를 쓴다며 작년 민정수석 비서관 근무 말기에 저는 강제징용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옹호했고 이 판결을 비판하는 일본 정부 및 국내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되돌아봐도 당시 저의 대일 강경 노선이 오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그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 재판 최후 변론에서 뜬금없이 조국 장관 테마주라며 H기계, H기공을 언급했으나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밝혀졌듯이 저는 이 회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며 H기계가 제가 사는 서울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얍삽하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을 향한 일성이 인상 깊습니다. 반일 테마주를 매입했다며 도덕적 상처를 주려 했던 검찰의 시도. 이도 주식 투자 연습용 소액 투자로 총 750만원을 투자해 37만 5천원의 수익을 벌여들였는데요. 이게 반일 테마주로 떼돈을 번 것처럼 또 둔갑시킨 거죠. 검찰과 언론의 몸부림이 참 애처롭습니다. 정말 얍삽하다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불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판결이 뒤집혀지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은 누가 뭐라 해도 무죄인 거죠.